그래서 오늘은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결산을 볼 겁니다. 근데 결산하고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는 신고서 작성이 나올 거예요. 신고서 작성이 나오는데 개인사업자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법인사업자는 딱 한 가지 신고 방법이 있어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해서 세무조정해서 신고하는 방법. 근데 개인사업자들은 종류가 다양해요. 신고 유형이.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신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의 그 에피소드도 조금씩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왜 이 수업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결산 먼저 보면 개인사업자 결산 흐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 유형 부정행위 판단은 여기에도 들어있지만 그 두 번째 시간에 신고하는 그쪽에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각각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결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시 주의할 사항, 법인사업자 달라요. 그래서 법인 결산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지 이걸 비교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조금씩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용한 개인사업자용 결산이 있는데 요거를 전에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뷰만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냥 캡처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야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실제 업무를 할 때 이 책을 보고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교재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훑어가 보시면 안 되고 정독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책에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책은 꼭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산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장부 안에는 1년간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보통 4번을 하죠. 개인사업자들 2번을 하지만 4번을 하고,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니까 최소 12번, 아니면 방기사업자는 2번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지만 신고한 모든 내역이 장부에 반영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는 장부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신고한 내역은 무조건 그 장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 재무제표 안에는 우리가 신고한 내역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장부 안에는 신고되지 않은 거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매출을 누라 그랬어요. 내 통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수정신고를 해서 해야 되겠죠. 신고가 이루어져야 장부에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매출이 일어났는데 매출대금이 입금됐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뭐 가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고가 되어야 장부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이거를 수정신고를 해야 될까? 정기신고에 넣어야 될까? 경정청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는 신고는 세무대리인한테 보통 맡기고, 자체기장을 하더라도 신고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고 결산은 회사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무대리인들은 결산과 신고를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세무사 사무실에 하는 일이 그냥 신고 업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신고서 작성해서 빼내는 거.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 딱 작성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죠. 원천세 신고도 신고서 작성해 놓고 나오죠. 근데 법인세 신고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존에 신고했던 모든 내용들, 또 종합소득세 신고도 기존에 신고했던 모든 내용들을 장부에다 반영해야지 재무제표가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인세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3월에 한 거예요. 제가 입사하고 2년도 3월에. 그러니까 경력이 한 6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처음 한 거죠. 왜냐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일반적인 원천세, 부가세 신고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그냥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모든 신고를 다 장부에 반영을 해서 재무제표를 생성을 해내고 그게 기준이 돼서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고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항상 가산세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이 가산세가. 저는 가산세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가산세가 참 무섭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뭐 또 과태료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고 기한도 다 알고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 법인이나 개인이나 재무제표 자체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장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저도 업무를 해봤지만 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가 세무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세무사회 교육도 더 많이 가고 대부분 부가가치세법, 원천세법, 원천세, 그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그 세법 위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재무제표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세법에 의한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근데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세법에서는 그냥 과세소득 잘 반영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외부 감사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규모가 커지죠. 그런 회사들을 맡았을 때 내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 감사를 하는 데들은 회계사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장부를 보거든요. 근데 세법에 의해서 장부를 만들어내면 자기네 기준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 1차적인 멘붕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였지?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다. 그러고 이제 세법과 맞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세무 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를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론을 조금 볼 거예요. 이론을 조금 봐야지 이 전반적인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있는데 조세라고 하죠. 국세하고 지방세 나눠져 있는데 지방세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업무를 하는 게 국세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지방세는 부가적인 업무 정도. 보면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 이 두 가지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업무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이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고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주식의 이동이 있었을 때 증권거래세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쪽이 이제 소득세에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 왜 원천세는 없냐? 그러면 원천세는 소득세의 일부예요. 원천세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요거 가지고 맨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 종합소득세인데 1년 동안 이 과세기간을 알아야 돼요. 법인은 지금 대부분 12월 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기간이 되어 있지만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 1월 말 법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관이 그 회사가 우리는 사업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놓게 되면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 포함 개인에 대한 그 소득세 과세 기간은 정확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이건 모든 소득자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개업을 6월에 했어요.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 과세 기간이 아니고 어쨌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이제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그 개인 사업장은 해당 종합소득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자, 배당, 뭐 사업, 기타, 연금, 근로 이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 일부인 것 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종합소득세를 지금 개인사업자한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없어도. 그리고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요. 매달 우리가 원천세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소득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나 이런 비용을 이 사람들한테 지급했어요 라고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신고를 하는 거고, 그 소득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요거 받게 되면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냈잖아요. 원천징수한 세금이. 그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게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득자들한테는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지급할 때 교부를 즉시 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소득세 신고할 때쯤 홈택스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쫙 뜨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로 받아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원천세는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도 일반적으로 사업자들 법인세 신고하고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만들어서 과세표준 산출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 감면 다 적용을 해서 기납부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해 내거든요. 그러한 일반적인 사업소득,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알고 있을 거고요. 원천세 중에서도 법인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는 그 회사가 해당 소득을 지급을 했을 때 그 신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이면 이자 배당으로 가요. 근데 법인이면 법인 원천소득으로 가요. 그래서 그 법인 원천소득세는 법인세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비영업대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그 금융업을 하는 그 회사 그게 주업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개인한테 아니면 어떤 법인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27.5%를 원천징수하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자를 받은 법인이 있을 거잖아요. 상대 법인. 그 사람한테는 또 이자 수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이자 수익으로 잡는데 통장에는 27.5%를 제하고 입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7.5%는 선납세금으로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모든 장부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쌍방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자도 하고 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업무를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항상 A 사업자 거래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한다, 뭐 신고를 한다. 그러면 B 사업자의 경우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인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증권거래세 넘어가고요. 지방소득세는 좀 볼게요. 국세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법인소득분, 양도소득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세무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경력이 높은, 연차가 좀 높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예요. 특별징수분은 원천세 신고할 때 딸려있는 10%, 그게 이제 특별징수분이고,
종합소득부는 종합소득세에 딸려있는 10%, 법인소득부는 법인세에 딸려있는 10%입니다.